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선 후기 근대 태동기가 되겠죠. 조선 후기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사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지워진 교재입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425쪽에 조선 후기 근대 태동기가 되겠습니다. 문화사의 기출 유사 문제하고요. 예상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밑줄친 인물성 동론에 기초하여 나타난 사상계 동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죠. 인물성 동론과 인물성 이론이 있죠. 성리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노론 내에서 일어났었던 인물성 동의 논쟁을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 이제 사상사에서 한번 다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노론 내에서 일어났던 사상 논쟁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남북 노소에서 사색분당을 얘기하죠. 사색분당 중에서 가장 골수성리학자로 분류한다면 그 중에 누구예요? 노론입니다. 노론 내에서 일어났었던 호파와 낙파의 논쟁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기호 지방을 얘기합니다. 충청도 쪽을 얘기하죠. 낙은 서울의 낙산입니다. 서울의 낙산은 대학로 뒤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종로구하고요. 성북구의 경계가 되는 산입니다. 그건 낙타산이라고 그러고요. 낙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살면서 정통 성리학에 치중했던 호파와 그리고 도시적 분위기에 살면서 성리학에 다른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낙파하고의 사상 논쟁이에요. 그래서 호파는 사람의 심성과 사물의 심성은 인성과 물성은 같다 다르다. 그래서 인물성 이론을 제창하고요. 낙파 얘네는 사람의 심성과 사물의 심성은 다를 거 뭐가 있느냐? 같다. 그래서 인물성 동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물성 동의 논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리학을 이해하는데 호파는 곧대로 이해하려는 그런 입장이고요. 낙파는 좀 탄력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호파의 이 사상이 우리가 호란 이후에 가면 청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뭘로 이어집니까? 북벌로도 이어지고요. 이거는 뭘 청을 정벌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먹자라고 하는 북학론으로 이어집니다. 북벌, 청정벌이죠. 북학, 청의 학문을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자는 건 아니에요. 취사선택하자는 거죠. 이런 것만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 북벌론의 사상은 나중에 19세기 때 뭘로 가죠? 위정, 척사 사상으로 넘어갑니다. 바른 걸 지키고 그릇된 거를 배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북학론이 있죠. 이 북학론은 위정척사 사상의 반대가 뭐죠? 개화사상이죠. 그리고 이제 개화사상 말고요. 성리학이란 반발에서 나왔었던 실학에서 중상실학, 북학파, 중상실학이죠. 여기서 개화사상과 북학파로 연결이 돼요. 계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화의 방향은 동도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도석이는 북학의 취지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그런 거죠. 일단 사상 논쟁은 호랑 논쟁이라고 하는 사상 논쟁은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밑줄친 인물성 동론에 기초한 겁니다. 인물성 동론이라고 한다면 뭔가 해서 바로 사람의 심성과 사물의 심성은 같다라고 하는 거죠. 탄력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사상입니다. 여기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은 개화사상이나 북학사상, 북학사상 중상실학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에 봅시다. 화이론적 사유체계 확립이다라고 있죠. 화이론적 사유체제는 호파의 영향입니다. 즉 화와 이는 같다 다르다. 그래서 화를 뭐 한다는 거죠? 존중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존화. 그리고 이는 배척한다. 그래서 배척한다, 지향한다라고 하죠. 양이, 존화, 양이. 이게 위정 뭘로 가는 거죠? 척사로 하는 겁니다. 위정척사라고 쓰고요. 성리학의 명문론의 관점에서 읽으면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위정척사가 아니라 존화양이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곧 화는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화는 정에 해당됩니다. 바른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는 오랑캐죠. 그릇된 걸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를 존중하고 바른 걸 지키고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리고 이를 배척한다. 오랑캐는 배척한다. 이단은 배척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은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5번의 맥락이죠. 위정, 척사, 사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번의 양명학은 성리학이 명문론을 강조한다라고 한다면 양명학은 실천이에요. 실천. 행하는 겁니다. 지행합일 얘기라는 거고요. 뭐 동학은 여기서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3번이 인물성 동론의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학파의 특징으로 오는 것은 정제도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죠. 양명학을 얘기를 합니다. 이 양명학을 집대성했던 사람이죠. 바로 정제인데 강화도에서 집대성을 했어요. 존원, 만물일체에서 대한 저서를 통해서. 그래서 바로 강화학파라고 얘기를 하죠. 정제는 소론 계열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지행합일의 실천성을 중시하는 사상체계를 추가했다. 지행합일. 양명은 성리학에 대한 반동 아닙니까? 성리학은 뭘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명분입니다. 명분. 그 이름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해야 할 직분이 있다. 이 명분이죠. 양반은 양반대로, 상민은 상민대로, 노비는 노비대로, 또 지주는 지주대로, 전호는 전호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명분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일은 명분에 맞으면 하고요. 명분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리학을 뭐라 하냐면은 선, 치, 먼저 알고, 그렇지? 후, 나중에 뭐 한다, 행한다. 그래서 선치 후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나요? 성리학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성에서 바로 양명학,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실학이 나옵니다. 이 양명학은 왕수인이라는 사람의 호예요. 이 사람이 중국 사람 명대 때, 명중기 때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호를 따서냐 양명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명 왕수인입니다. 그러면 성리학이 명분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양명학은 뭘 강조한다고요? 행하는 겁니다. 실천입니다. 실천. 실천을 중시하죠. 그래서 선치 후행이 아니라 양명학은 뭐라고 하죠? 치, 행, 합, 일이다 라고 해야죠. 자, 먼저 알고 그 알미 명분에 맞으면 나중에 한다는 겁니다. 그럼 명분에 맞지 않으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명학은 지행합이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합일, 일치가 돼야 한다. 그게 진정한 알미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양명학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은 명문만 강조한다. 즉 선지후행이다. 그래서 성리학은 껍데기만의 학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지학이다. 허지학, 껍데기만의 학문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반상에서 나온 것이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뭐가 나오죠? 실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학은 그 당시에 실학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아니죠. 지금 와서 쓴 얘기입니다. 현실 개혁의 학문이다. 실지학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양명학이 중종대 때 16세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양명학의 경전을 전습록이라고 합니다. 전습록. 이 전습록이 이제 16세기 중엽에 중종대에 들어와요. 오늘 이제 이왕이 있고 쓴 비판한 책이 있죠. 전습록 변이라고 합니다. 전습록 변. 여기서 양명학을 만든 양명 왕수인을 이황은 뭐라고 비판했냐면은 광자라고 비판합니다. 광자. 미칠 광자입니다. 지게 가면 미친놈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미친놈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무슨 머리가 헷가닥 돌았다라고 하는 그런 미친 의미는 아니고요. 이상주의자를 얘기합니다. 즉 뜻은 높은데 실천할 의지가 없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당대의 정통 성리학자 이황이 양명학을 만든 왕수인을 광자라고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선뜻 양명학에 관심을 갖겠냐는 얘기입니다. 위축이 되겠죠. 그 당시는. 그래서 17세기 이제 최한기라든가 또는 18세기 때 와가지고 비로소 양명학이 빛을 보게 돼요.
뭐 그 당시 양명의 빛을 봤다고 그래서 성리학을 꺾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시 양명학이나 실학이 나왔지만 조선 후기 때 성리학이 여전히 조선 사회의 대세적인 어떤 사상적인 흐름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는 성리학을, 그 다음에 속으로는 양명학을 추종하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죠. 그걸 양주음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주음왕이라고 그래요. 자, 겉으로는 주자학을 얘기합니다. 볕양자입니다. 볕양자. 겉으로는 주자학은 성리학을 얘기하죠. 속으로는 음입니다. 왕은 왕수인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수의 뭐 양명학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리학을, 속으로는 양명학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 실천을 강조했던 양명은 나중에 한 말에 박은식이 있죠. 백암 박은식. 정통 성리학자였는데 양명학의 영향을 받고 성리학이 열강의 침략 속에서 제대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양명학 정신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쓴 책이 유교 구신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양명학에 대한 얘기고요. 2번 봐봐요. 2번은 노론 얘기입니다. 18세기 전국을 주도하면서 조선 후기의 전국 주도 붕당은 노론이죠. 주로 영남 지방에서 사원을 설립하였으며 3번 절의, 충절과 의입니다. 절의를 중시해서 임진왜란 때 정인홍, 곽재우 등의 의병장을 많이 배출했던 붕당은 북인이죠. 이것이 이제 광해군대 북인이 주도권을 잡게 된 계기가 됐었던 거고요. 4번 이황 그러면 누구예요? 남인이죠. 남인. 그래서 이황의 학통을 계승해서 노론과 이기론을 둘러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황 학통 계승자는 남인이고요. 물론 남인은 근기 남인과 영남 남인이 있는데 여기서는 근기 남인이 되겠죠. 5번 예약을 둘러싼 예송 논쟁은 현종제 때에 효종과 효종의 부인이 죽었을 때 효종의 계모 자의대비의 상목 기간 문제를 놓고 일어난 서인과 남인 간의 논쟁, 예약에서 비롯된 걸 뭐라고 그래요? 예송 논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양명학 소론, 즉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시죠. 다음 글과 관련해서 올바른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누구이냐면은 반개 유영원의 개혁 주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비제도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중간에 한 5째 줄부터 한번 봅시다. 변통한다 하여 지금까지의 노비를, 변통이라는 얘기는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노비를 갑자기 모두 혁파한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당대의 노비에게 그치게 하고 노비 세습제를 혁파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조선후기 때 실학자들이 있죠. 실학자들. 그러니까 중농실학자나 중상실학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실학자들의 개혁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성리학의 틀에서 완전히 뜯어 고치자라고 하는 건 아니죠. 이 실학자들의 주장 내용은요. 체제 내적 개혁이냐 아니면 체제 부정적 개혁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체제 내적 개혁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리학이라는 울타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의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이지 성리학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신분관이라든가 이런 걸 극복했어 못했어? 못했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한 예로 말이죠. 지금 유영원 나와 있죠. 유영원의 토지제도를 우리가 균전제라고 그래요. 균전이라는 얘기는 뭔가요? 균전, 토지를 똑같이 분배한다는 거죠. n분의 1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n분의 1로 다 나누냐? 그렇지는 않죠. 유영원의 균전제에 균전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 농, 공, 상, 을 기준에서 차등 분배하자. 양반 많이 주고 농민 좀 적게 주고 수공업자 더 적게 주고 상인들 더 적게 주자.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차등 분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영원의 균전제의 한계예요. 이건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면 실학자로서의 유영원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유교적인 신분관을 극복을 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런 거군요. 이건 비단 유용어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실학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뭐 과거제도 폐지하자. 문벌제도, 양반 문벌제도 폐지합시다. 뭐 이런 주장 나옵니다. 근데 아예 그걸 없애버리자는 건 아닙니다. 그 제도 운용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없애자, 수정하자. 뭐 이런 얘기지. 완전히 뜯어 고치자, 뒤집자. 이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기억. 성리학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리을 노비제도는 인정하되 노비 신분 세습은 반대하였다. 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억 리을이 여기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리은 봐봐요. 근대적인 자유민권 사상을 토대로 했다. 실학자들이 지금 근대적인 자유민권 사상을 토대로 합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 니은은 독립협회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협회 3대 사상이 뭐가 나오나요? 자주국권, 자강개혁, 지금 나오는 뭐죠? 자유민권이에요. 민주주의 사상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디귿. 인간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것 아니다. 실학자들의 개혁의 한계는 체제의 부정적인, 그러니까 성리학적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성리학은 인정하되 그 체제 내에서의 개혁을 제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과 리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가나의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가번은 다산정약용의 3논설 중에서 원목이 있습니다. 원목, 탕론, 절론에서 그 중에 원목이죠. 이게 3논설이에요. 우리가 다산의 3부작 그러면은 뭐 경세유표, 목민심서, 또 형벌제도 개간에 대해서 나왔던 흠음신설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원목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목. 그래서 백성을 위해 수령이 존재하는가? 백성이 수령을 위해 태어났는가? 아니다. 수령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백성만이 있었을 뿐이니 어찌 수령이 존재했을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본 사상이 담겨져 있죠. 그 다음에 나번 자료는 초정 박제가의 주장입니다. 자, 이 초정 박제가의 북학의라고 하는 저서가 있죠. 그 북학의에 나와 있는 주장 내용이에요. 거기서 보면 지금 뭐 상공업 진행에 대한 물건의 유통에 대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석해 보죠. 기억. 1번입니다. 가번. 다산 정약용 얘기입니다.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 근대 시민사회를 추구하였다. 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긴 했죠. 조선기 때. 그래서 근대 시민사회를 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장은 3번 문장에 니은에 나와 있듯이 독립협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유교적인 이상정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교적인 이상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왕을 중심으로 한, 왕도 정치라는 거죠. 왕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민본 사상에 입각한 정치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유교적인 정치예요. 자, 두 번째 역시 가본 정약용 얘기입니다. 주로 노론 명문 출신이 청에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서술하였다. 자, 정약용은 노론이 아니죠. 이 중농실학자들 있죠. 중농실학자들은 주로 근기남입니다. 경기도 쪽에 살고 있는 남이고, 중상실학자들은 노론인데, 자, 노론은 아까 호파 노론과 낙파 노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상 논쟁에서. 그러면서 중상실학자, 그러면 북학, 중상실학 아닙니까? 그럼 뭐겠어요? 호파 노론이야, 낙파 노론이야? 낙파 노론이 중상실학자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자, 3번. 3번은 나번 얘기가 아니라 지금 누구죠? 가번 얘기죠. 얘네를 근기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서울 부군, 경기 그러듯이 경기, 서울 부군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 네 번째. 나번 교조적인 존화주의, 또 소중화 사상에 입각한 주기론이라고 했습니다. 나번은 중상실학자 주장입니다. 그 나번은 뭐예요? 성리학자들이죠. 정통 성리학자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존화란 얘기는 뭐야? 이 존화죠. 화를 존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중화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소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중국이 이 지구상의 가장 중심이다. 중화예요. 그럼 그 중국이 중하면은 우리는 뭐다? 소중하다.
쉽게 말하면 작은 중하다, 새끼 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화이사상이야. 즉 화가 아니면은 이로 규정하는 또는 흑이 아니면 뭘로? 백으로 규정하는 그걸 화이관 또는 화이사상라고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성리학자들, 정통 살인들 얘기하는 거죠. 5번. 가나 모두 17, 8세기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 개혁론 중 일부다. 이게죠. 이게 지금 다산 정약용 또는 초정 박제가의 바로 그 주장 내용들, 즉 실학자들의 주장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건 중국 유학입니다만은 성리학이 껍데기만의 학문이었다라고 할 때에 현실 개혁의 학문이었다라고 하는 실학자들의 주장 내용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지금 수레 사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레. 수레와 선박을 이용을 하자. 중농실학자가 있어요? 아니면 중상실학자가 있어요? 중상실학자입니다. 그 중에 수레와 선박 이용 주장은 박지원. 그 다음에 누구죠? 초정, 박제가입니다. 특히 박제가는 소비를 권장하죠.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교했던 그 박제가이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여기서는 1번 보겠습니다. 거중기와 배다리를 설계했다. 다산 정약용이죠. 수원성 축조할 때 이용을 하죠. 거중기는. 두 번째 지행합일, 양명학 체계와 누구죠? 정제두. 세 번째 발해고에서 이건 누구예요? 유득공이죠. 유득공. 네 번째 양반전을 지어서 양반의 무능과 허례를 비판하였다. 양반전 누군가요? 박지원의 한문 소설이에요. 5번 사상의학, 체질의학이죠. 동의, 수세, 보온입니다. 누군가요? 이재마죠. 체질의학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 태음, 소양, 소음에서 똑같은 병에 걸렸더라도 체질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하자라고 한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박지원 주장입니다. 네 번째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국은 서양과 180도 정도 차이가 난다. 즉 180도 정반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가 이게 있으면은 중국이 여기 있으면은 유럽, 서양 여기 있다. 그러니까 서양의 그 반대편에 중국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삼고 서양을 편들여 삼으며 반대로 서양인은 서양을 중심으로 삼고 중국을 편들이로 삼는다. 그러나 실제는 하늘을 이고 땅을 밟는 사람은 땅에 따라서 모두 그러한 것이 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니 중심도 변두리도 없이 모두가 중심이다 그랬죠. 이건 누구죠? 중상실학자 홍대영의 의산문답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전설입니다. 지전설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김성문입니다. 그 다음에 홍대영, 이익, 정약용 대표적인 지전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중에 이익은요 나중에 천동설로 다시 복귀를 해버려요. 회귀를 합니다. 여튼 이 지전설이 당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홍대영의 주장 내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동국지리지 한백겸이죠. 2번에 이마경륜 여기 누구죠? 홍대영의 저서입니다. 여기서 성인 남자들에게 1인당 2결의 토지를 나눠주자라고 하는 균전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3번 동사가 있습니다. 이종희의 동사. 이종희의 동사. 그 다음에 4번은 정상기의 동국지도죠. 영조 때가 되겠습니다. 백리척 축적법에 의해서 그랬다는 지도예요. 5번 발해고는 누구죠? 유득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홍대영 문제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라고 있습니다. 다음 주장을 펼칠 인물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다. 누구였어요? 아까 박제가죠. 박제가의
소비론입니다. 이거는 성리학적 경제관의 정면 반기를 둔 거죠. 성리학적 경제관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 경제관이라고도 하고요. 쓰는 경제관이 아니라 태도 임무한다는 거죠. 아끼는 경제관을 성리학적 경제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박제가는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교했단 말이에요. 우물물 안 퍼먹으면 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소비를 해야지 생산할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중상실학자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누구? 박제가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1번 존원 만물일체설 지행합일 양명학이죠. 정제두의 양명학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원과 만물일체설은요. 정제두가 강화도에서 양명학을 집대성했던 책이에요. 이번에 화이론적 명문론을 강화하고 성리학을 절대했다. 아까 화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이거예요. 화이론, 또 화이관, 또는 화이사상. 이게 조나 양일 얘기합니다. 정통 성리학자를 얘기해요. 5번 봐봐요.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다르다. 즉 화와 이는 다르다라고 하는 인물성 뭐죠? 이론입니다. 이것도 정통 성리학자입니다. 2번과 5번. 4번. 농촌사의 모순은 이건 4번은 뭐야? 중농실학이죠. 박제가는 중상실학자예요. 3번.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는 인물성 동론. 이거죠. 이 인물성 동론의 입장을 보였다. 이것이 나중에 뭘로? 청해학문을 수용하지 않은 북학론. 이게 북학파. 이게 북학사상. 이게 실학에서 뭐죠? 중상실학입니다. 그러니까 중상실학자들은 청해학문을 수용해서 부국강명 민생안정 하는데 일단 기술혁신과 상공업 진흥을 통해서 부국강명 민생안정 합시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3번이 지금 중상실학자 박제가와 같은 맥락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좀 봅시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김정호가 제작한 지도, 도로망에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했다. 이게 이제 거리를 알 수 있게끔. 뭔가요? 대동여지도죠. 자, 대동여지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2번. 대량 인쇄가 가능한 목판으로 제작되었다. 맞죠? 지도 대중화에 기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요. 목판이 목판. 그러니까 목판에다 22개입니다. 지도가 이렇게 대동여 지도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22개의 판본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22개로. 그래서 이제 22개를 붙여가지고 잉크를 붙여서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도가 인쇄가 되는 거죠. 그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도 대중화의 목판이에요. 지도 대중화에 기여하였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거죠. 2번이죠. 3번은 뭐냐면은 정상기의 동국 지도예요. 방금 앞에 있었죠. 백리척 축적법에 의해서 그린 동국 지도고요. 4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가장 오래됐다라는 세계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태종대 때 이회가 그렸다는 혼일 강리도예요. 역대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되긴 하죠. 혼일 강리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은 이건 지도가 아니라 뭐죠? 지리지.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지리지는 경상도 지리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존하고 있는 것 중에 하여튼 여기서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대한 설명이니까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는 조선 후기 역사서의 일부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자, 기억 자료는 안정복의 동사 강목의 내용입니다. 이 안정복은 이익이 있죠. 중농시학자 이익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이익은 사만정통론을 주장을 합니다. 사만정통론을 주장했는데 체계적인 저서를 남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승 이익의 사만정통론을 체계화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정복입니다. 어디에서? 그의 저서 동사 강목이라는 저서에서 체계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는
단군여선, 기자조선, 마한, 그리고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넘어왔다라고 나름 증거를 제시해서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종복의 동사강목을 평가할 때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시면 돼요.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니까 실학자들의 저서 중에서 말이에요. 이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한 저서는 안종복의 동사강목이다. 스승 이익의 삼한정통론을 체계화시켰다. 이게 기억 얘기고요. 니은은 이 자료는 많이 보셨죠.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죠. 불완전한 통일이다. 그래서 발해와 통신라를 남북국 시대를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시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책에 대한 평가, 해설로서 옳지 않는 거. 1. 기억은 한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세워서 이를 체계했다. 이게 삼한정통론이란 말이에요. 또 역사 사실을 치밀하게 고증해서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역시 누구? 안종복의 동사강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3번 니은은 발해를 고구려 계승국가로 파악을 하였죠. 맞죠? 네 번째 기억 니은 모두 정통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유교사가 밑줄을 그어놔요. 고려 말 성리학이 들어와서 나타난 겁니다. 현재 이 책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재현이 쓴 사략이 있습니다. 사략. 자, 5번 니은은 통일신라와 발해를 남북국 시대라고 정의하였다. 맞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된 설명이겠습니다. 10번으로 갑니다. 다음과 같은 조선시대 어느 학자의 주장이 조선사회에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아까 앞에 나왔던 자료의 출처는 같습니다. 홍대영의 바로 뭐죠? 홍대영의 의산문답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전설이에요. 지구의 일회전설 얘기를 하고요. 반대는 천동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전설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래서 2번 성리학적 세계관 이꼴 중국 중심의 성리학을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비판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1번은 위정척사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이거는 정반대 얘기죠. 지전설하고는. 세 번째, 호락 논쟁을 불러일으키다. 지전설하고 호락 논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죠. 호락 논쟁은 앞에 있었던 인물성 동의 논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4번, 북벌론. 이 북벌론은 청정벌론이에요. 청을 정벌하자는 거하고 지전설하고는 역시 무관한 얘기입니다. 5번에 애속 논쟁도 많이 나왔었죠. 애속 논쟁도 지금 지전설과는 무관한 내용이죠. 2번이 바로 지전설이 끼친 영향의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지금 근대 태동기 문화사까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조선 이제 그 개항 이후가 되는 거죠. 근대 발전기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근현대사의 시작부분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어떤 이론 과정에서 시대의 순서, 시대를 구분할 때 말이죠. 여러분들 교재 484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대 발전기, 즉 흥선대원군이 등장한 이후에 정치사 파트의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1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출진 기억과학 직접 관련된 천주교 박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출진 분이 황사영도 이곳에서 어디에서 서소문 성지를 얘기합니다. 서소문에서 황사영도 이곳에서 처형이 됐다. 황사영 백서 사건이 나왔던 천주교 박해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신해 박해죠. 그죠? 여러분 그 천주교 박해 그러면은 신해 박해, 그 다음에 신유 박해, 그 다음에 기해 박해, 그 다음에 병인 박해. 이게 천주교의 대표인 4대 박해예요. 그죠? 4대 박해입니다. 신유 박해는 1791년입니다. 정조 때죠. 신해 통공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신유 박해는 1801년입니다. 순조 즉위하자마자. 이게 이제 신유박해, 그 황사영 백서 사건이 신유박해죠. 신유박해라고 했나요? 신유박해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기해박해는 1846년입니다. 기해년. 헌종대 때가 되겠고요.
병인박해는 1866년입니다. 4월 달입니다. 병인 양요의 원이 됩니다. 자, 신해박해는 전례 문제가 발단이 돼요. 제사의식 문제를 얘기를 하고요. 윤지충, 모친상, 이 원이 됐습니다. 윤지충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요. 신주를 불태워버리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윤지충 등을 잡아 죽였어요. 이 신해박해입니다. 정조 때. 순조 즉위하자마자 터진 신유박해가 있습니다. 이 신유박해는 말이죠. 신유박해는 정치적인 보복이에요. 즉, 정조 때에 집권 여당이 누구였나요? 시파 남인. 그 다음에 야당은 누구냐면 벽파 노론이었거든요. 벽파 노론. 줄론탕평이라고 그래서요. 시시비비를 가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여당이고 얘네들이 야당이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대부분 천주교도 남인 아닙니까? 그래서 정조 때 천주교가 확산되면서 남인이 남인을 칠 때 강하게 치겠습니까? 그냥 솜방망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해 박해 이후에도 천주교 교세는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세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조가 갑자기 죽고 순조가 즉위하자마자 1801년에 얘네들에 대한 정조 때 얘네들에 대한 어떤 압박, 줄론탕평에 의한 그거에 대한 보복을 천주교를 빌미로 해가지고 신유년에 난민을 치는 겁니다. 너네들 잘못해서 교세가 계속 확산된 거 아니냐? 정치적 책임을 져라. 해서 얘네들을 친 거예요. 이게 신유박해입니다. 이 신유박해 결과 황사영, 백서 사건이 나오고요. 또 실학이 퇴조하게 됩니다. 그런 계기를 가져다닙니다. 천주교 밖에서요. 황사영이가 비단에다가 글을 써서 이거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청도 제천에 배론 성지에 들어가서 배론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토구를 파고 들어가서 비단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비단에다가 이 박해의 어떤 상황을 써서 북경에 있는 주교에 알려서 프랑스 군대를 끌어들여서 얘네를 조금 혼 좀 내달라라고 했는데 그게 들통이 난 겁니다. 잡혀서 죽었어요. 서소문에 죽었습니다. 처형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신유박해 때에 남인들이 많은 피해를 봐요. 그렇죠? 남인들. 그거 아닙니까? 그 남인들에서 연구했던 뭐가 실학이 퇴조합니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박해에서 황사영 백서 사건과 실학이 퇴조가 되게 된 박해는 뭐냐? 신유박해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안동김씨 세도로 갑니다. 안동김씨 세도화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완화가 됩니다. 교세가 계속 확산이 돼 나가고 있었던 거죠. 자, 한편 기해박해는 헌종됐대요. 이거는 노론 있죠. 얘네들이 교세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 한번 끼얹은 거예요. 이게 이제 기해박해인데 풍양교시입니다. 그러면 이 기해박해 결과 오가작 통법하고요. 척사, 유눔이 발표가 됩니다. 종래 오가작통법은 농민의 이탈을 막자라고 하는 건데 이때 오가작통법은 천주교 교세 확산을 막자는 거예요. 그리고 척사유눔은 사교를 배척하라는 즉 천주교를 배척하라는 유눔. 유눔 뭘 유눔이라고 그래요? 바로 어명입니다. 어명. 왕의 요즘 같으면 대통령 특별 담화문 이런 정도로 되겠죠. 그래서 천주교 밖에서 오가작통법과 척사유눔이 발표가 되게 된 천주교 박해는 뭐다? 기해박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해박해가 1837년이 되겠습니다. 1846년은 참고로 뭐가 나오냐면 이가 나왔으니까요. 병오년입니다. 병오박해입니다. 이거는 김대건 신부가 처형된 사건이에요. 김대건. 마지막 병인박해는 1866년 병인 양요의 원인이 됐었던 바로 1866년 9월입니다만은 병인박해입니다. 최후의 천주교 박해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가 여기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 박해, 신해, 신유, 기해, 병오, 병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4대 박해 그러면은 신해 박해하고 정조 때, 순조 때 신유 박해하고 헌종 때 기해 박해. 미안합니다.
37년이 아니라 39년입니다. 기해년. 그리고 마지막 고종대 때 병인 박해. 이게 4대 박해라고 그래요. 그 중에 굳이 하나 끼워 넣자 하면은 병호박해에서 김대건 신부 순교 사건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황사영 백서 사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유박해를 얘기합니다. 신유박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런 얘기죠. 3번이죠. 순조 즉위 이후 정권을 장악한 노론벽파가, 이 노론벽파, 얘를 얘기합니다. 벽파 노론. 이 노론벽파가 반대파 누구죠? 정조 때 집권 여당했던 시파 남인이에요. 얘네들 정계에서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박해라고 했어요. 사실상 천주교의 박해는요, 순수한 종교적인 문제로 인한 박해는 이거 하나예요. 전례 문제 하나고 남은 전부 다 정치적인 의도가 내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번은 뭔가요? 신의 박해죠. 그쵸? 윤지충 모친상, 신주 불태운 거. 두 번째는 함께 붙잡혀 박해를 받은 정하상은 상제상설을 통해서 복의 정당함을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기해박해 때 얘기예요. 기해박해 때 얘기입니다. 기해박해 어디죠? 1839년에 기해박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하상이가 상제상사라는 글을 써요. 상제상사라는 글을 써서 천주교의 포교의 정당함을 주장하다가 처형이 됩니다. 처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뭔가요? 병인박해죠. 흥선대원군대. 이게 나중에 병인양의 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천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라고 할 때 최후의 천주교 박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신도가 약 8천 명이 죽어요. 프랑스 신부 12명 중에서 9명이 처형이 됩니다. 그 중에 남은 3명 중에 1명, 리델 신부가 북경으로 탈출해요. 그래서 북경에 이 사건 알리고 주교에게, 프랑스 주교에게, 그리고 이제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점령한 사건. 이게 병인양요입니다. 병인양요와 관련된 강화도의 접점지가 있죠.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입니다. 한성근을 중심으로 한 문수산성, 그리고 양언수를 중심으로 했던 정족산성입니다. 5번은 뭔가요? 오화작통법과 척사윤음이 발표된 것은 기해박해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하튼 1번은 3번 신유박해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황사행과 관련된 거죠. 2번 보겠습니다. 아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러니까 아래 내용은 뭐냐면은 병인 박해가 발단이 돼서 병인 양요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이 강화도를 점령한 거죠. 그래서 많은 문화재를 약탈해 갔습니다. 그 약탈 문화재 회수 과정에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사건은 결국 병인 양요에 대한 문제입니다. 1. 제너럴 셔먼호를 격퇴했다. 제너럴 셔먼호 소학 사건 1866년 7월 달입니다. 미국 상선이에요. 평양을 끼고 도는 대동강 쪽에서 이제 소실낸 거죠. 이것이 발단이 돼서 1871년 신미년에 신미양요가 터집니다. 이거는 미국 함대의 강화도 점령 사건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 박해가 이루어졌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 박해가 반대로 있죠. 병인 박해를 계기로 병인 양요가 일어난 거지. 그치? 병인 양요를 계기로 병인 박해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3번. 운요 사건. 1875년 운양호 사건이라고 그러죠. 또는 초지진 사건이라고도 그래. 그래서 이걸 계기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였다. 뭐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만은 병인 양요는 관계가 없죠. 자, 이거는 1875년에 운양호 사건을 계기로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됩니다. 조1, 수호, 조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을 얘기합니다. 근데 개항이 된 거죠. 네 번째, 강화도에서 한성근 양언수가 문수산성, 정족산성에서 격퇴하였다. 어디에 뭐예요? 병인양요죠. 신미양요와 관련된 강화도의 접점지는 갑곶, 그 다음에 광성포, 어제연 부대가 막아냈습니다. 이때 어제연은 전사했죠. 어제연 부대의 깃발이 약탈됐었어요. 그 깃발이 바로 장수 숫자가 쓰여진 깃발이에요. 그를
숫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7년에 다시 반환이 돼서 현재는 강화도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5번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건립한 것은 1866년 9월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를 영겁 후 프랑스 미국 함대를 격파하고 나서 전국 요소에 세웠던 비석, 이게 바로 뭔가요? 척화비입니다. 화해하는 거를 배척하라는 비석이에요. 양이 침범 비전즉화 주화매구 계야만년자손 병인작 신미립이라고 새겨진 이 위정 척사 사상이 반영된 척화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후에 전국에 세웠었던 비석입니다. 여튼 여기서는 병인양요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밑줄진 나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이 얘기는 누구냐면은 흥선대원군이 등장해서 왕권 강화책에 일어나서 서원을 철폐합니다. 서원 철폐에 누가 반발하겠어요? 유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겠죠. 이때 대원군이 한 얘기예요. 공자나 맹자가 다시 태어난다면은 내학설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성략을 만든 주자가 다시 태어난다면은 내학설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공자나 맹자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학설을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가차없이 쳐버리는 거죠. 흥선대원군입니다. 1. 혈량과 실시는 조광조저 중종대 때 기묘사화로 제거됐던. 2번 반개수록의 저자는 누구예요? 반개 유영원이 되겠습니다. 중농실학의 선구자죠. 3번 총융총 등 5군형을 설치하고 비변사 기능을 강화했다. 자, 5군형의 설치는 그때 다르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제일 먼저 훈련도감이 선조 때 외란 도중이죠. 그 다음에 어영청, 총융청, 수호청, 인조반정 이후에요. 인조 때 서인의 군사적 기반이고요. 마지막 하나 금형은 숙종대 때입니다. 특히 이제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서 비변사를 없애죠. 그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합니다. 4번은 민생안정책에서 호포제 사창제를 실시해서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이게 흥선대원군의 민생안정책이에요. 즉 세도정치 때 삼정문란이 나오죠. 삼정문란 뭔가요? 전정, 군정, 환곡. 그중에서 환곡의 문란이 가장 컸다라고 일합니다. 이거는 토지에서 거둬들인 세금 문제, 군역제도 문제, 고리대 문제가 되겠죠. 그중에 전정의 문란을 수습하기 위한 양전사업, 군정의 문란을 수습하기 위한 호포제, 호포, 양반이건 상민이건 관계없이 매 호마다 포를 물린다라고 하는 거죠. 양반이 반대하겠죠. 환곡의 문란을 수습하기 위한 사창제, 각 사는 면단입니다. 면이 통할 때 각 사마다 창고를 둬서 운영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생 안정책이에요. 자, 5번은 개항 이후에 정부의 개화 정책에서 나온 얘기죠. 독립기무하문 12사의 관제기를 탄핵해서 왕권을 강화했다. 이건 1880년대 때 고종과, 그러니까 대원군이 물러가고 나서죠. 73년에 물러나죠. 그럼 이제 개화 정책이 1880년대부터 추진이 돼요. 고종과 민비에 의해서. 이때 독립기무함과 12사가 만들어집니다. 12개 관청이 있죠. 뭐 사대사, 교린사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럼 이게 설치가 됐다고 그랬어요. 기존에 의정부 예하의 6조, 그러니까 의정부와 6조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정부와 6조는 6조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또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독립기무아문과 그리고 12사는 12사대로 또 설치가 된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대원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는 1863년에서 1873년이라고 했습니다. 딱 1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10년. 자, 4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서 옳은 것은 대원군님께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 그럼 아시겠죠? 1868년에 독일 상인 오페르트 독일 사건이에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대웅군의 아버지의 무덤, 바로 남현군의 무덤을 오페르트가 도굴 해서 시체를 미끼로 통상을 요구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유교 문화권에서는 천장한다고 그러죠. 또 이장한다고 합니다. 천장이나 이장은 할 수가 있어요. 하는 거죠. 명당자리를 찾아서 이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무덤을 도굴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요. 한 단계 더 강화가 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후에 1868년 이후에 전개된 사실은 이랬죠. 자, 1868년이라는 시점 우리가 이론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즉 입헌군주제로의 정치 개혁이 있었던 시기가 1868년이에요. 같이 묶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피변사가 상설기관된 것은 명종대 을묘예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중종대 때 삼포예단을 계기로 임시군무협의기구에서 이거는 을묘예변을 계기로 해서 상설기관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외란을 계기로 선조 때 기능이 비대화되고 그럼 이제 세도 정치 때 더 커지고 변질되면서 그 이제 흥선대원군대 때 비변사를 없애는 거죠. 왕권과 같이 했습니다. 2번. 이건 뭘 얘기하나요? 앞에 있었죠? 이 외교장각 프랑스 군대 강화도에 있는 외교장각 약탈입니다. 이거는 평인양요죠. 1866년입니다. 지금은 1868년 이후의 사실을 묻는 거예요. 자, 3번 제너럴 서모노 소학 사건 1866년 7월입니다. 네 번째 병인 박해는 1866년 4월이라고 그랬죠. 이겁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그해 9월 달에 병인 양요가 터진 거죠. 다섯 번째 병인 양요, 신미 양요 이후에 전국에 뭐를 척화합의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68년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후의 사실에 한다면은 5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는 것이죠. 자,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사료를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엮은 것은 여러분들 그 위정척사 사상의 전개 과정을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서 4시기를 나눠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이 니은입니다. 이게 니은이 몇 년대냐면 1860년대. 그다음에 1870년대가 나오죠. 그다음에 1880년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90년대가 나오죠. 이때는 한참 열강이 통상을 요구해 오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통상 반대, 척화, 주전, 화의를 배척하고 주전, 싸우자, 내수, 외양, 우리 걸 지키고 밖으로 외세는 배척하자, 이양로, 대표이 누구죠? 기정지. 자, 70년대 때는 76년에 개항이 되잖아요. 운양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강화도 죄악을 통해서 개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항 불가. 그러니까 왜 개항하면 안 되냐 했더니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 외양일체. 누구죠? 최익현, 민종식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최익현의 5불가상수 나오잖아요. 근데 개항을 하니 많이 했지만 결국 개항은 됐죠. 개항이 되고 나서 80년대 때 가면은 영남 만인서 누군가요? 이만손. 1881년에 조선책략 2차 수인사 김홍집이 일본에 갔다 오면서 가지고 옵니다. 조선책략 유포에 따른 반발이고요. 80년대 고종과 민비의 개화 정책이 추진된다고 그랬죠. 통리기무화문이라든가 12사가 설치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개화 정책에 따른 반발, 만원 척사서요. 누구죠? 홍제학을 중심으로 했던 만원 척사도. 그러니까 만원, 글자, 만 글자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만 글자가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딱히 만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원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글자 수가 많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원 척사서.
자, 90년대 때 가면은 항일 의병운동입니다. 1차 을미의병이죠. 민비시해 사건,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때 단발령에 따른 반발이죠. 그 중에 이제 문석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등등의 유생들이 전국적으로 봉기를 합니다. 1차 을미병입니다. 이게 위정, 척사, 사상의 각 시기별 전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의병장의 신분은 위정척사 사상가요. 양반 유생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니은입 60년대 때요. 기억은 최익현 1870년대 때죠. 그의 기억 내용이 뭐냐면은 최익현의 5 불가상소 내용입니다. 5가지 이유를 들어서 개항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영남 만인소예요. 조선 책량에 따른 반발 80년대 때죠. 리을은 뭐예요? 이게 을미의병 포고문이에요. 즉 문석봉 등의 그러니까 단발령과 민비시해 사건, 즉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니은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출진 이 신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자, 영국인 베델이 나왔습니다. 대한밀신보죠. 항일운동의 선봉장이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유는 이 신문사 사장은 조선 사람이 아니죠. 영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치해복권의 특혜를 이용을 한 거죠. 자, 1번 국민의힘으로 국채를 갚아야 한다는 운동을 주도했다. 대한매일신보 이외에도요. 만세보, 천도교 기관이죠. 또 부녀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제국신문. 그죠? 지금 국채보상 운동에 동참했던 신문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대한매일신보, 그 다음에 만세보, 제국신문. 그럼 민족주의적 성격이 가장 강한 신문은 뭐라고 그래요? 황성신문. 이렇죠. 두 번째, 고종은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폭로하는 친서를 발표했어요. 어디에다가? 대한매일신보에. 자, 세 번째, 양기탁이 신민회를 조직하면서 신민회 기관지 역할도 했죠. 애국계몽운동단체 신민을 얘기합니다. 1907년에서 1911년까지 활동했던 비밀결사단체 신민회의 기관지 역할을 자임한 신문이 뭐다? 바로 대한매일신보다. 3번 을사조약 체결에 비판하는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사설이 발표되었다. 자,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에 이르러서야 목노와 통곡한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죠? 장지연. 이건 황성신문에 게재가 된 내용입니다. 5번 한국평화위원회는 매일신보로 대안을 빼버리죠. 그래서 매일신보로 명칭을 바꾸어서 조선총독부의 기관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한매일신보요. 그래서 4번은 황성신문, 나머지는 대한매일신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등장 이후에 개혁정치 중에 일단 6번까지만 하고요. 다음 이어지는 문제는 좀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